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11주 차부터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발 코로나19 2차 전파가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 대면 강의를 강력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여러분들 대다수가 대면 강의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대면 강의는 비대면 강의는 2번, 대면 강의 1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비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강의를 당분간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더 진행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분 아마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자들, 월드 클래스 스칼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세계적인 연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PPT 같은 걸 수십 장 만들어서 강의하지 않죠. 그 훌륭한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딱 강의하는데 5장 이내에 딱 가져온다. 물론 10장 가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대신 그 강의는 녹음도 할 수 없고 사진을 찍어서 딴 데 활용할 수도 없다. 본인이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단히 독창성이죠. 아이덴티티죠. 아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사회가 새로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이제 대학이나 이런 여러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합해서 하던 이런 형태의 조직들이나 기관들은 새로운 변화가 초래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동영상 강의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여러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죠. 자, 어느 교수님은 재미있다, 어느 교수님은 지루하다, 또 어느 교수님은 과제를 많이 내준다, 또 어느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시청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소수 인원인 경우에는 상방향 대면 강의가 실시간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 대학원에서 해보았는데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것은 약간 실감이 나지만 이 실제 대면 접촉해서 강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 강의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첫째,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꼭 대학을 나와야 아주 유능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마 도래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또 하나 여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미국의 이 돈은 빚이다 하는 첫 강의에서 여러분 EBS 자본주의 다큐 프라임 시청했습니다만, 미국의 FRB에서는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서 지금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각 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또 국가에서 또 공통적으로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있다, 그죠? 이게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시장이 자기 돈 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국민들 세금으로 다 모아서 주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우선 국채를 발행해서 주고 나중에 후손들이 그걸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적은 우리 5천만 정도 사용하는 돈, 원화의 환율이 달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교가 안 되겠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물건 사오는데 우리 돈 줄 수 있습니까? 달러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에 물건 사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영국에 물건 사올 때 물론 파운드로 줄 수 있지만 달러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도 달러 환율이 약간 오르고 있죠. 그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그래서 제가 아는 재정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퍼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교수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최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달러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아, 이 달러는 좀 충격이 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달러의 환율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게 달러가 변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서핑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식을 사자 하는 얘기. 제가 아마존 주가 얘기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아마존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미국 그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높은 게 아마존입니다. 그죠? 아마존이 아마 지금 내가 5월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애플은 $300, 아마존은 $2,700, 4월 25일 기준으로 한 $2,600를 넘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600 올랐습니다. $600. 그죠? $600가 되면 우리 돈으로 한 주당 70만 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아마존 주식 사두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떼돈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 대신 오프라인 업체, 제시페니 같은 유명한 백화점들, 1902년에 만들어진 백화점, 파산되죠, 파산. 망한다,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백화점들이 파산하고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쿠팡 같은 로켓 배송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우리 대학의 여러분 공공인재학부에 있는 젊은 교수님이 사시는데 제가 아침 운동하러 가다 보면 늘 로켓 배송 쿠팡에 로켓 배송 이렇게 아침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장에 가서 직접 오프라인 쇼핑하기보다는 시간 전략하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가 아는 젊은이들 대부분 온라인 쇼핑 많이 해요. 또 해외 직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백화점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구조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11주차 1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노동조합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영국의 1760년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집합적인 노동자,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시키기 위한 생산 규칙 같은 이런 것도 만들고, 그죠? 그 인사관리가 그때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자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처음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법으로 단결 금지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수년 동안 노동조합 만들면 잡아간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다가 1824년에 폐지되었는데 미국에서도 1935년에
그 노동관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 활동은 이 형사상의 업무죄나 교통방해, 치안교란 등의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본가의 입장을 옹호해준 그런 정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19세기 말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일제강점기에, 그죠? 일제강점기에 노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1945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그 북한에 있는 소련군들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45년, 48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의 그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국 군인들이 와서 한국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38선 이남을 다스렸는데, 이때도 역시 노동조합 활동이 대단히 이렇게 활발하지는 못했고, 1953년에 정부 수립되고 한국 전쟁이 53년에 끝났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노동관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왜 교수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 자본주의하고는 동떨어졌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의 한 축에는 노동자가 있고 또 한 축에는 자본가, 기업인, 경영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역사를 설명드린 다음에 이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동조합의 기초를 설명하고 빵과 장미라는 켄 노치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를 시청하고 감상문을 내도록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오면 이번 주에 감상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수요일 날 받으려고 했는데 오프라인 오지 않기 때문에 감상문의 과제를 수요일 날 강의 듣기 전까지, 화요일 날 24시까지 저에게 메일로 짤막하게 감상문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십시오. 저도 강의 시간에 여러분 선배들에게도 빵과 장미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여줬는데, 이게 대단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무엇인가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정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침묵을 도모하는 이런 것은 노동조합 아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노동조합 간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아니면 아버지가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우리 회사 노동조합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여러분 서울의 도시철도가 파업을 해서 이렇게 우리 전철 타고 다니는데 대단히 불편했다 하는 이런 기억들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이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금 여러분 민노총 있죠? 민주노총. 아니 민노총이라고 불리는 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 있다, 그죠? 한국노총. 민노총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줄여서 민노총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조합원의 숫자가 한국노총을 앞질러서 제1노총이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에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1995년 11월에 전노협, 그 다음 민노총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역사이고,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이 1946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죠. 오래된다, 그죠? 오래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 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방직회사, 그다음 철도 이런 걸 깔고 해서 이 철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철로가 놓이고, 그죠? 또 철도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또 이 해방되기 이전까지는 이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좌익,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여러분 마르크스,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 다 설명했죠. 마르크스는 이 전 세계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 하는 것도 주장했고, 이 노동자들이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이런 것도 만들어진다 하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허구이다 하는 것도 지금 드러났고, 그죠? 동구의 여러 동유럽에 있던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이렇게 다 몰락하고, 소련마저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연방이 쪼개져서 나눠진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체제들의 경쟁에서 이 자본주의가 우위를 점했다 하는 것은 지금 실정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독립운동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죠? 그러니까 전평, 해방 공간에 만들어진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같은 전평이라고 하죠. 전평이라고 하는데, 이 전평이 대구의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1일 날 파업을 일으켜서 또 이 폭동으로 번졌고, 이 폭동을 일으킨 많은 이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체포되었지만 일부는 또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 그죠? 그러나 아마 우리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에 보면 이런 우리가 이데올로기하고 연관된 이런 이 그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946년에 한국 노총이 만들어지면서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의 아주 한국 노총의 중요한 포지션을 지위를 가지고, 또 정부와 가까운 그런 노동조합으로서 오랫동안 이 한국 노총이 이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실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경영자와 정부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정적인 현장에 아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노동운동가들이 이
노동조합 총연맹을 만들어서 지금 민노총이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노동과 관련된 이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도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그 공익위원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위원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이 위원들이 조정이나 심판에 참여해서 이 노사 상방을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중재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저도 그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 서비스원의 그 조정 사건을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이렇게 노사 양측 경영자 불러서 해봤는데 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혼 소송에서 부부 양자 헤어질 때 이혼 법정에서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재벌가에서도 지금 소송 중인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양자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이 상급 노총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경제적 기능, 그리고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목적. 노동법을 개정한다든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이런 사회적인 여건의 정책들을 반대하고 노동자에 유리한 휴가 일수를 늘린다든지 육아 휴가를 늘린다든지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적 기능, 세금 제도를 바꾸다든지 복지 정책을 더 노동 중심적으로 하라든지 하는 이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 이게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딴 기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나누면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노동조합이 정리되면 이 기업 자본의 측면을 좀 더 설명을 균형을 맞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는 여러분들에게 이 균형된 걸 보여주고 여러분 이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을 전공한다고 해서 경영 입장을 강조하고 노동을 반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제가 친노동조합에 대해서 친노동조합적인 주장만 해서는 여러분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도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1주차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